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공과대학 여성 정교수 1호 문수복입니다. 제가 카이스트 여성 정교수 1호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84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을 때 1033명의 동기 중에 여학생 동기가 31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던 여학생 수가 저희 동기 31명을 다 합해도 100명이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수가 졸업을 하고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분야도 흩어지고 학계에 남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제가 카이스트에 부임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은 카이스트 공과대학에 제가 1호 여성 부임 교수는 아닙니다. 실은 그전에도 몇 분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2003년에 카이스트에 부임했을 때는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다음에 서너 분이 바로 오셨는데 저보다 나이들도 많이 어리시고 그래서 정교수 승진은 제가 처음 하게 됐고요. 임명 역시 제가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1호로 살아갈 거라고는 제가 평생 한 번도 생각을 못했고 대학 다닐 때는 동기가 여러 명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제가 혼자 여성이었던 적은 없어서 실제로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곧 여고에서 남녀공학 대학으로 오면서에 있었던 문화 충격은 컸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어렵다 내지는 그런 사회생활에서 힘들 거라고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서부터 그런 문제가 현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석사로 진학을 했는데 제가 졸업했던 당시에는 대기업 공채에 여학생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저는 석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작은 벤처 회사에 취업을 하다가 유학을 가서 그 시절에 여성 취업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밖에 듣고 경험을 못 해봤는데 아마 80년대 저희 대학 동기들 그 이전의 분들은 아마 취업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할 때도 연구실에 늘 여성 동료가 있었고 취업을 해서도 늘 여성 동료가 있다가 카이스트에 2003년 부임할 때 여성이 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좀 크게 걱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도 실은 외국에서 여성 운동이 어떻게 되었나, 그러니까 소수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하고 또 책도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름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전에 외국에 있는 친한 친구들과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그게 새벽이 되든 한밤중이 되든 꼭 전화를 받고 내한테 응원과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핫라인을 만들어 놓고 한국에 왔어요. 그랬더니 핫라인을 실제로 그렇게 한밤중에 가동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런 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고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물어볼 수 있고 또 움츠려 들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그렇게 핫라인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여성 기업가들의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미국 유수의 법률 회사 파트너가 되셨던 카타리나 민 변호사님의 강연이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이 강연을 통해서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법률 회사에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어려운 점, 거기도 여성이 소수고 똑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누가 나를 챙겨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멘토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제가 카이스트에 왔을 때도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몇몇 교수님들께 자주 찾아가 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멘토셨고요. 그리고 또 젊은 교수가 와서 열심히 한다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좋아하셔서 굉장히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멘토를 찾아서 그분들께 내가 겪는 어려움을 그분들도 공감해 주시고 그분들도 알고 계시게 했던 게 제가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산수를 좋아했고 중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이과 과목들이 굉장히 재밌고 좋아서 이공계 선택은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 가정가사나 생물처럼 외우는 게 많은 과목이 굉장히 힘들어서 저는 대학 진학할 때 의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의대를 안 간 거가 제 평생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과를 와서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생물이라든지 이런 쪽이 관심이 없으니까 물리, 수학, 그 다음에는 공대에서도 전자, 전산 이런 분야가 남게 되는데 그 당시에 PC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애플이란 회사도 타임즈 뉴스위크의 커버 스토리로 나오면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돼서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21세기엔 컴퓨터가 많이 활용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컴퓨터 전공을 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에서 배우는 과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가사를 배우고 왔는데 남학생들은 기술공업을 배우고 오는데 그 기술공업을 배우면서도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을 가졌던 남학생들은 컴퓨터의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 언어나 이런 거를 해보고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순위로 살아남기 위해서 남학생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런 얘기들, 그래 컴파일하고 플로피를 넣었다 빼고 이런 단순한 얘기조차도 제가 끼지 못할 때 불안감도 있었고 샘도 나고 그래서 조용히 동네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해서 제가 혼자서 베이직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학원비 조금 내면 되는 거고 거기서도 뭐 가르쳐 줄 사람은 없었고 PC 컴퓨터를 쓰게 해주고 베이직 책을 하나 사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는데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이 나는 나도 모르게 제 경쟁력을 챙겼던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선 이제 취업을 할 건지 학교에 나갈 건지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여학생들은 공부를 좀 더 해야 취업할 때도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발끈했는데 취업을 하려고 취업 시장이라는 게 뭐 요새처럼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대기업 공채도 막혀있던 시절이어서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창업 붐이라서 저희 연구실의 선배님들이 회사를 차리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신나고 즐겁게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이거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초가 굉장히 약하구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연습, 그리고 과학적으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정리정돈해서 논리정연하게 발표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 당시에 또 IT 붐이던 시절이라 미국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을 했는데 실은 네트워크 전공도 굉장히
뭐 특별하게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학원에 연구실이 7개밖에 없었는데 뭐 선생님 교수님도 좋고 연구실 선배님들이 좋다 뭐 이런 굉장히 비전공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우운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네트워크 전공을 석사를 하고 유학을 가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네트워크를 하게 됐습니다. 90년대는 인터넷이 상업화돼서 미국에 폭발적으로 퍼지던 시절이었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화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망과 인터넷 기술이 서로 경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때는 인터넷이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내는 방법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이런 쪽에 연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성능 측정하는 방법론과 분석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미국의 유수 통신회사입니다. 스프린트라고 예전에 AT&T, MCI, 스프린트 이런 통신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모바일 통신 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 취업을 했고, 네, 스프린트의 그 기관망의 성능을 측정하고 또 분석하고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쯤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카이스트에 부임을 해서 네트워크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고 신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카이스트로 돌아와서는 네트워크 인터넷망 성능 측정도 계속했지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하면서 트위터의 파워에 대해서 밝혀내는 그런 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는 요새 한참 뭐 화두가 되는 GPU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그런 연산이 아니라 저희는 그때 네트워크 연산에 GPU를 처음 적용해 본 그런 연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고속망 연구를 통해서 100기가급의 그런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를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연구가 어렵습니다. 쉽진 않지만 호흡하듯이 할 수 있는 거가 연구여야 되고 그런 거를 배우는 것이 석박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활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료 평가입니다. 내가 한 연구 내용이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적어도 같은 분야에 3명이 인정을 해주고 리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한 편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동료 3명이 내 논문을 읽고 그 논문 안에 논리가 정연하고 그 다음에 방법론이 옳고 결과가 믿을만하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소위 피어 리뷰라는 결과인데 그게 피어 리뷰라는 과정인데 사이언스는 이런 피어 리뷰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한 편을 발표하기 위해서 3명의 동료가 평가를 해야 되고 내 논문 한 편을 쓰는데 3명이 도와줬으니까 저도 똑같이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나도 내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했듯이 다른 3편의 논문을 읽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공정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잘 쓴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논문을 열심히 읽고 성실하게 리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 학계에서는 이 리뷰 프로세스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직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쓴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남의 논문을 성실하게 읽고 세심한 리뷰를 써줌으로써 리뷰어로서 평판이 쌓이다 보면 내 논문을 누가 리뷰했는지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 리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논문을 누가 리뷰를 했는지 모르는 그런 익명의 제도 하에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사람이 리뷰를 꼼꼼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성실함의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는 저널의 편집위원장도 하고 학회장도 하게 됩니다. 이게 동료의 평판입니다. 평판이 쌓이다 보면 승진할 때도 내가 어떤 연구를 해왔고 어떤 평가를 남들의 평가에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나를 근거로 교수 승진할 때 동료들의 평가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근거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학자로서의 그냥 삶이기 때문에 이런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인터뷰를 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어가 저한테 결혼 여부와 종교에 대해서 물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인터뷰 때 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인터뷰어들은 그런 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이미 불법이었는데 저를 인터뷰했던 분이 유럽에서 미국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던 분이라서 그걸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가 회사에서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동네 카페에서 약간은 캐주얼한 환경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더구나 그 인터뷰어를 학회를 통해서 이미 알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바로 이런 거 질문하시면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질문 취소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바로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잘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도 야,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다, 다시 그러면 안 될 텐데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때로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런 상황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공대 여성 교수로 갔을 때는 1호 여성으로 갔을 때는 많은 남성 교수님들이 동료로서 여성은 처음이셨던 거예요. 부인도 있고 딸도 있고 어머님도 있지만 동료로서 여성 교수는 처음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된다. 어떻게든 힘들다고 하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셨지만 실제로는 실수를 하십니다. 그게 선의의 실수일 때가 되게 많으세요. 진실로 몰라서. 하면 예로 제가 저한테 문 교수 어디 행사에 와야 되는데 문 교수가 우리 행사의 꽃이야. 꼭 와줘야 돼. 그게 칭찬이셨어요. 칭찬이셨는데 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수님 제 행사는 꼭 가드리지만 저 꽃은 아니에요. 노꽃 하고서 그 자리에서 받아치면서 교수님께서 살짝 당황하셨지만 저희는 둘이 다 어딜 가나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내가 문 교수 꽃이라고 했더니 문 교수가 아니래. 내가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움츠러들지 말고 그다음에 선의를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요새는 거의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가 생겨서 어떠한 갈등 상황이든 그게 학생들 간에 내지는 교원과 학생들, 교수와 학생들 또는 직원들 간에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선의를 근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인권센터를 통해서 공식 채널로 처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은 이런 거를 움츠려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행복해야 사회 전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라고 움츠려들지 말고 내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소통을 하길 추천드립니다. 연구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동료들과 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복잡했고 어떻게 보면은 흐릿하고 했던 것들이 선명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는 교수로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즐겁고 좋은 순간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특히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 여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학자로서이기도 하고 또 선생으로서도 다양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어깨에 힘 빠지고 그럴 때 저는 저를 응원해 줬던 분들 얼굴을 한 번씩 되새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니어도 힘들다고 징징대면 밥 사주시던 옆방 교수님, 그리고 또 제가 머리가 복잡해서 의논 드릴 일이 있으면은 달려가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 들어주시던 그런 동료분들 생각을 하면 응원을 해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누구를 위한 응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YWCA 캠프를 2번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캠프나 이런 게 많지 않던 시절이라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해에 갔을 때 4팀 중에 저희 조가 꼴찌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갔을 때는 꼴찌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팀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뭘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번째 갔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1년 더 나이가 들어서 갔을 때니까 제가 팀 조장을 했었는지 어땠는지 하도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의 그 경험이 생각해보면 제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배우게 됐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들이 원체 적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한두 분이라도 뵙게 되면 너무 좋고 저는 실은 친언니가 없는데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엄청난 활동을 하신 걸 보면서 저도 엄청난 에너지를 얻고 또 그분들이 기회를 제게 또 많이 열어주셨음을 제가 압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서든 여성들은 연대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합시다.